4월 29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속보치가 연율 1.4% 하락하며 팬데믹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연준이 미국 경제 역성장에도 공격적인 긴축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침체가 걱정되지 않는다며 일시적인 역성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8만 명으로 집계되며 예상치를 부합했습니다. 아마존이 1분기 주당 7.56달러 순손실을 기록하며 시간 외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1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하며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330억 달러의 우크라 지원 예산안을 요청했습니다. 독일의 4월 CPI가 전년 대비 7.4% 상승하며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시간 잠들지 않는 생생한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의 홍성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기분 좋게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가 부진하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술주들의 호실적에 힘입어 현재 상승 마감했는데요. 네, 여기에 장 마감 이후 애플과 인텔, 또 이제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오르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은 떨어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애플의 경우에는 매출과 EPS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 외에 3%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에 불어온 이 기분 좋은 바람이 다음 주까지도 계속되길 바라면서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미국의 1분기 GDP 부진에도 주요 기술주들의 호실적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 가까이 오르면서 33,000선에 S&P 500지수 역시 2% 넘게 뛰며 4,20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 상승하며 13,000선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기업 실적 호조세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1% 가까이 오르며 6,500선에 마감했고 독일 닥스 지수도 1.35% 오르며 13,90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어제 우리 시장은 뉴욕 증시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장중 한때 하락 전환한 코스피 지수는 장 후반 반등에 성공하며 1% 오른 2,660선에 마감을 했고 반면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려나면서 결국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중국 증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됐다는 소식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58% 오르며 3,000선에 근접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1.65% 오르며 22,000선에 현재 2만선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도 1.75% 뛰며 2,600-80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의 GDP 부진에도 장중 한때 2.88%까지 올라섰습니다. 다만 소폭 하락하면서 현재는 2.84, 2.85%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2.64%까지 올라선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바로 살펴보시죠. 전가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현지 시간 4월 29일 목요일장 특징주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개별 종목별로 등락폭이 컸습니다. 우선 메타는 오늘 엇갈린 실적을 발표한 이후
굉장히 크게 급등했습니다. 18%가량 급등하면서 205달러 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EPS는 예상보다 높았으나 매출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난 분기에는 감소로 집계됐던 일일 활성 사용자가 이번에는 증가로 나왔습니다. 다만 월간 활성 사용자 수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수치가 예상의 미달을 기록했습니다. 어제장에서 클라우드 부문의 수혜로 호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상승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장에서도 2% 넘게 상승하면서 289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오늘은 지난주 어닝 쇼크를 보여줬던 넷플릭스와 알파벳, 주가 상승률이 조금 더 컸습니다. 알파벳이 이날 장에서 3.7% 상승하면서 2,370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 넷플릭스는 6% 가까이 뛰면서 200달러 선에 근접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이틀 전 10% 넘게 크게 빠진 이후 회복 탄력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제도 소폭 상승에 그쳤는데 오늘 장에서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877달러 선까지 내려와서 마감했습니다. 또한 유가는 어제 100달러 위로 올라온 이후 오늘도 소폭 올랐습니다. 독일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자 유가가 올랐는데요.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어제장 막판에 소폭 하락했던 쉐브론이 이날 장에서는 올라줬습니다. 3.55% 상승하면서 마감가는 161달러 선입니다. 퀄컴 또한 주가가 7% 이상 올랐습니다. 회사의 4가지 반도체 사업부가 모두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EPS는 3.21달러로 예상인 2.90달러보다 높았고 매출은 예상 106억 달러보다 높은 111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관련하여 반도체주 흐름이 모두 좋았는데 특히 엔비디아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7.42% 상승하며 197달러 선에 마감을 하였고 퀄컴 또한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맥도날드는 1분기 매출이 예상에 상회했습니다. 56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더해 동일 매장 성장 또한 미국에서는 3.5% 정도로 국제시장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주가도 오늘 장에서 3%까지 올랐었는데요. 마감대에는 254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포드는 어제장 마감 이후 조정 EPS 38센트를 발표했고 매출은 321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모두 예상에 상회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다만 포드가 보유하고 있는 리비안의 지분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했다고 밝힌 이후 주가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에선 1.55% 내리면서 14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10종목을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캐터필러는 1분기 실적이 예상에 상회했음에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매출 성장세가 지난 4분기보다 줄었고 운영수익 마진 또한 작년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장에선 0.7% 소폭 내리면서 21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컴캐스트 또한 비슷하게 실적이 예상에 상회했어도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구독자 중 8만 명 정도가 무료 가입자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날 장에서 6% 크게 내리면서 41.7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페이팔은 1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날 장에서 11% 넘게 오르면서 92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회사가 2분기와 연간으로 전망을 다소 약하게 제시했음에도 주가는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마스터카드입니다. 이 카드사도 매출과 EPS 모두 월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또한 카드사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사람들의 해외여행 수치가 2019년 이전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날 장에서 마스터카드도 4.77% 상승해주면서 37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회사가 발표한 주당 순이익은 예상보다 못 나왔으나 매출이 기대에 웃돌았습니다. 회사는 2분기 전망을 재확인하면서 적은 항공수로도 2분기에는 매출이 2019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장에서 2% 이상 상승해주면서 46달러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중심의 SNS 핀터레스트 주가가 오늘 장에서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마감가는 21달러 선인데요. 회사가 발표한 조정 주당 순이익이 10센트로 나왔고 매출은 5억 7,500만 달러 나오면서 예상에 모두 웃돌았습니다. 또 다른 SNS 트위터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트위터도 매출은 예상에 하회하면서 엇갈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 장에서 주가는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49달러 선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일라이릴리는 EPS가 2.10달러로 예상에 상회했고 매출은 작년 동기비 14% 정도 늘어난 78억 1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에 모두 웃돌았는데요. 특히 비만 치료제가 3단계 임상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사의 치료제만큼이나 환자들의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장에서 4% 넘게 뛰어지면서 29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원격 의료 대장주 텔라닥도 살펴보시죠. 이날 장에서 40% 넘게 폭락을 했는데요. 마감가 33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발표된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고 매출 전망을 약하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소한 6개 월가 은행들이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줄지어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나우는 이날 장에서 8%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504달러 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조정 EPS는 1.74달러로 예상인 1.70달러보다 좋았습니다. 이어서 매출은 17억 2천만 달러로 예상인 17억 달러보다 잘 나와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미증시 특징주 시황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 강수민 캐스터의 원자재 시황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보시죠. 독일이 러시아산 원유를 그만 사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 측은 다른 공급 대안을 찾을 시간이 있다며 러시아로부터 원유 독립을 시사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오늘장 국제유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WTI가 3.4%가 오른 105달러 선에서 또 브렌트유는 2%가 오른 10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대두 선물이 부실당 17달러, 즉 1,700센트를 넘어선 것은 2012년 이후로 처음인데요. 이 대두 선물은 올해 들어 27%가 올랐고 다만 오늘장에서는 0.4%가 떨어지면서 1,700센트 아래인 1,684센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면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늘장에서도 5% 가까이 크게 오르고 있고요. 코코아 가격은 남미 지역에서의 초콜릿 수요가 강할 것이다. 이런 전망과 함께 오늘장 0.9%가 오르고 있습니다. 남미 최대 초콜릿 회사 허쉬 초콜릿 다들 아실 텐데요. 이 허쉬 초콜릿의 1분기 남미 지역 판매가 22억 2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고 올해 순 매출액 전망치도 높여 잡았습니다. 이어서 커피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아라비카 커피는 한 달간의 저점으로 떨어졌지만 브라질의 건조한 날씨를 주시한 가운데 장 끝으로 가면서 낙폭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커피는 1%대 상승하고 있고요. 설탕 가격은 오늘장 1.6%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 브라질의 설탕 생산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브라질 사탕수수 산업협회인 유니카에 따르면 브라질 중남부를 기준으로 4월의 전반부 설탕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80%가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옥수수와 밀도 살펴볼 텐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흑해 지역의 갈등과 또 미국 평야지대에서의 건조한 날씨를 투자자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장 옥수수 가격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다만 밀 가격은 0.6%가 떨어지면서 부실당 1,084센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료값 상승에 대한 우려와 함께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던 돈육 선물은 오늘장에 반등에 나서면서 0.6%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주 돈육 판매량은 2주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요. 또 지난주 돈육의 수출량은 전주 대비 5.8%가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금속 원자재도 살펴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달러와 강세를 주시한 가운데 장중에는 최근 2달간의 최저점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4시간 전쯤부터는 오르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0.3%가 오른 1,896달러 선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은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가까운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23달러 선을 겨우 상회한 모습입니다. 팔라듐은 1%대 오르고 있고 백금도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연 소식도 살펴볼 텐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광산업체 글렌코어가 올해 아연과 구리 그리고 코발트 생산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차질이 원인으로 설명했고요. 오늘장 아연 가격은 2%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은 달러와 강세와 또 최대 금속 수입국인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0.6%가 떨어졌고요. 보시는 주석의 가격은 현지 시간 25일 가격이고요. 5% 낙폭을 기록하면서 장이 현재는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석은 재고량 증가와 수요 감소 전망에 따라서 4,000달러 선을 하회했는데요. 이 상하이 상품거래소의 주석 재고량은 3주 연속으로 상승했고 4월 셋째 주에는 19%가 증가했습니다.
네, 끝으로 알루미늄은 1.7%, 그리고 납은 2.5%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전해드렸고요.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반도체와 일본 기업 ETF는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빅스 지수와 천연가스 관련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반도체 ETF부터 확인해 보시죠. 앞서 시황에서도 전해드렸듯 오늘장 반도체 기업들은 퀄컴의 홀시적에 힘입어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퀄컴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1%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을 상회하는 수치인데요. 퀄컴은 오늘장 약 9% 올랐습니다. 관련해서 티커명 SMH인 바네크 세미컨덕터 ETF 살펴보겠습니다. 바네크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TSMC, ASML 등을 비중 있게 보유하고 있고요. 해당 종목들은 오늘장 우상향 곡선 그렸습니다. SMH는 5.71%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본 기업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니케이 증시는 1.75% 상승 마감했는데요.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자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10년물 국채 무제한 매입을 이어가겠다고 했는데요. 일본은행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했고 또 엔화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수출 기업의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런 흐름은 오늘장 뉴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관련해서 티커명 DXJ인 위즈덤트리 재팬 헤지 에퀴티 펀드 살펴보겠습니다. 위즈덤트리에서 운용하고 있고 미국에 상장된 일본 기업들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또 환차익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가 강세일 때 더 잘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장 3.95% 올랐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빅스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는 오늘장 6% 밀려서 29선에서 움직였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자 시장 변동성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티커명 VIXY인 프로시어스 빅스 쇼트텀 퓨처스 ETF 살펴보시죠. 프로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고 빅스 지수 선물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5.19%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천연가스 ETF입니다. 오늘장 천연가스 현물은 약 5% 내렸는데요. 주간 천연가스 재고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이렇게 밀렸습니다. 선물 역시 우하향 곡선 그렸는데요. 관련해서 티커명 UNG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내추럴 가스 펀드 LP 확인해 보시죠. US 코모디티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고 미국 천연가스 선물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5.36%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연준의 빅스텝 우려감에 달러화는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오늘장 0.6% 올라서 103선에서 움직였는데요. 이는 2002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또 어제장 원달러 환율은 1270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ING는 달러화와 관련해 앞으로 6개월 동안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와 일본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등 달러화 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고 분석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달러화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티커명 UUP인 인베스코 DB US 달러 인덱스 불리시 펀드입니다.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관련 ETF 중 운용 규모가 가장 큽니다.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크로나, 프랑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운용 수수료는 0.78%입니다. 다음은 티커명 USDU인 위즈덤트리 블룸버그 US 달러 불리시 펀드입니다. 위즈덤트리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10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0.50%입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는데요. 이어서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세계 각국의 이슈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시간입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CNBC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1분기 실적 발표를 기반으로 강세가 전망되는 기업 12곳이 첫 번째 소식으로 올라와 있고 또 JP모간은 에너지 관련주의 상승 랠리가 이제 막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에너지 관련주들이 국제유가 급등 사태 이후 꽤나 올라줬는데 흥미로운 의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제유가가 오늘 3% 넘게 올랐습니다. 독일이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찬성하면서 해당 소식으로 3%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돌아와서 실적 발표를 기반으로 강세가 전망되는 기업 12곳.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정보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슈로 짚어주시죠. 네, 아직 1분기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인플레이션은 단연 2022년 상반기를 움직인 가장 큰 키워드일 겁니다. 사실 물가 상승이 많은 회사들의 실적에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회사들에게는 누구보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맥도날드는 최근 특히 해외 시장을 공략하면서 수혜를 톡톡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매장을 모두 폐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미국에 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미국 매장에서 전략적으로 가격을 올렸고요. 이 핵심 메뉴에 대한 마케팅을 알차게 진행했습니다. 이 다른 음식료 관련 회사들도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 펩시코는 판매량이 3%밖에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 없이 가격을 10%가량 높일 수 있었고요. 이 크래프트 하인즈는 공급난으로 인해 판매량이 2% 감소했지만 이 가격은 9%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허쉬와 큐리그 닥터페퍼도 결을 같이 했습니다. 이 항공주도 운임 가격의 급등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 1분기 예약률이 떨어졌지만 이 델타 항공과 제트블루는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승객들의 지갑은 계속해서 열렸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도 올해 이용가를 다시 한번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8%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향후 전망은 더 좋습니다. 이 경기 침체 우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운송주도 의외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덕을 봤습니다. UPS와 유니언 퍼시픽도 개당 평균 수익이 각각 9.4%와 12% 뛰었습니다. CSX는 24%나 날아올랐습니다. 네, 확실히 인플레이션을 둘러싸고 기업들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로이터 통신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미국 FTC 연방거래위원회죠. 머스크의 트위터 지분 매입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5월을 포함해 무려 3차례 연속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IB 브랜머그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발 유럽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고 밝혔는데 자, 일론 머스크 이번에는 FTC 리스크에 직면했습니다. 만약에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 정말 초대형 벌금을 맞게 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해당 내용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지분 매입과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달 초 머스크가 트위터의 지분 9%를 매입할 당시 반독점 관련 공시 규정을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이 FTC의 초점은 머스크가 자신이 경영에 관여할 의사가 없는 수동적인 투자자라고 밝히면서도 이를 입증할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에 맞춰져 있고요. 이후 자신을 적극적인 투자자다라고 변경 공시한 점도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법규를 어겼다고 판단된다면 하루에 최대 43,792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머스크와 트위터를 둘러싼 말들은 이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완전히 인수하는 데 실패하면 위약금만 1조 원 이상이라고도 하고요.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직접 이번에는 코카콜라를 사서 코카인을 넣겠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트위터에 이어 코카콜라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코카콜라의 코카인. 어제 사실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참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의아함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머스크가 FTC 리스크까지 직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소식도 확인해보죠.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무려 3차례 연속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네, 캐피털 이코노믹스가 연준이 5월에 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함과 동시에 이 3차례 연속 50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더해 실제로 지난주에는 연준의 75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설까지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50베이시스 포인트는 거의 확실시됐지만 75베이시스 포인트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를 제외하면 아직은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큰 폭으로 금리를 올려 시장을 충격에 빠뜨리기보다는 체계적으로 50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 연말까지 연준이 2.4%의 중립금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내년에는 3.5% 부근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는 연준이 향후 12개월 동안 국채는 매달 600억 달러치씩 줄이겠지만 이 금리가 빠르게 오른다는 점을 고려해서 모기지 저당증권은 평균 200억 달러치씩 축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준이 장기적으로 국채만 보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모기지 저당증권을 직접 매각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2024년 말에 대차대조표는 8조 달러 이상에서 5조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의 급진적인 움직임으로 미국 경제가 잠시 어려울 수는 있지만 경기 침체가 도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금리 인상과 관련된 자세한 전망들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블룸버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들이 올라와 있네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1.4% 감소했습니다. 전쟁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8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부합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지금에서야 이제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33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 지원안을 마련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1.4% 하락은 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 해당 내용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마이너스 1.4%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에는 6.9% 성장했었는데요. 이로써 미국 경제는 6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역성장이다라는 말이 오랜만에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1분기와 2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2020년 2분기에는 마이너스 33%에 가까운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 발생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발발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그리고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모든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낙관적인 전망도 없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낮은 데다가 실업률과 가계부채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등 경제 건전성을 측정하는 대부분의 지표가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위기만 해소된다면 회복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말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이 3.7%로 2.1%인 독일과 2.4%인 일본, 그리고 2.5%인 한국 등을 크게 앞섰습니다. 네, 미국의 GDP 성장률과 관련된 소식 체크했고요.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쟁과 수출 통제로 인해서 신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또 독일의 4월 CPI가 전년 대비 7.4% 급등하면서 무려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베이징 봉쇄 구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체 봉쇄에 대한 우려감, 이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돌아와서 신인플레이션 시대, 사실 좀 흥미로운 표현인 것 같은데 마지막 이슈로 전해주시죠. 네, 새로운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전쟁과 각종 경제 제재 조치, 또 이로 인한 수출 통제와 자연재해 등이 새로운 충격을 안겨줬다는 의미인데요. 과거의 인플레이션이 직접적인 공급 충격과 결부됐다면 현재 인플레이션은 이동을 방해하는 추상적이고 시장적인 요인 등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부터 살펴보면 발트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운송되던 러시아산 원유가 중국이나 인도로 방향을 틀게 되면 가격은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운송 기간이 지금보다 4개월 더 걸리는 데다가 현재 세계 수송선 규모의 10% 더 많은 80척의 대형 유조선이 필요하다고 추정했습니다. 수출 통제 역시 문제라고 언급했는데요. 중국이 비료와 철강 수출을 제한해 다른 나라에서의 판매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도 심각한 위험 요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 의무 조항이 기존의 전력 생산 시설의 용량을 제한하고 재생에너지에 필요한 광물 입찰 전쟁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이유들로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라고 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소식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네,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